2024년 여름, 폭염이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던 어느 날, 정민은 땀에 젖은 손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고 있었다. 폐렴 증세로 기운이 빠진 어머니는 숨을 가쁘게 쉬며 겨우 눈빛으로만 대답을 건넸다. 그날따라 숨소리는 유난히 거칠고 피부는 유리처럼 투명해 보였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정민은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아내 은희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병원에 좀 같이 가줘야겠어. 그러자 은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꾸했다. 지금, 나 장모님 친구 모임 픽업 가기로 했잖아요. 벌써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순간 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 상태가 위중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내가 혼자 모시고 가도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일이 커지면 당신이 옆에 있어줘야. 은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툭 내뱉었다. 그런 거야 늘 있던 일이잖아요. 어머님, 원래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안 좋고 하셨잖아요. 나 다녀올게요. 금방 올 거예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에 반박하자니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았고 그렇다고 속이 편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그는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정민이 병원 도착 후 몇 시간 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의료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날 밤 정민은 집 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더위도 조용히 흐르는 냉방기의 소음도 모두가 정적 속에 삼켜졌다. 아내는 여전히 장모의 친구 모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정민은 그날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울었다. 며칠 후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은희는 먼저 나서 조의금 관리를 자처했다. 평소보다 유난히 분주히 움직이던 그녀는 방명록을 정리하고 봉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다. 이건 내가 정리할게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정민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아내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슬픔이 감정을 앞지른 상황에서 그는 그녀의 손에 모든 걸 맡긴 채 장례를 마쳤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은희는 조의금 정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그날 밤 정민은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조의금 정리 어떻게 됐어? 그러자 은희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아, 그거 장인어른 칠순 준비하느라 조금 썼어요. 나중에 다 정리해서 말해줄게요. 정민의 손에서 컵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칠순? 그 돈을 거기다 썼다고? 은희는 태연하게 말했다. 가족 행사잖아요. 우리 쪽도 중요하고 그 돈 어차피 식비랑 준비비로 쓰면 되는 거니까. 손해본 것도 아니고.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견해 차이일까? 아니면 감춰져 있던 무언가의 실체일까? 그날 밤 정민은 혼자 안방에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장례식의 여운이 아직도 집안에 남아 있었다. 벽에 걸린 검은 리본의 어머니 영정이 방 안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용한 기척 속에 정민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거실 서랍장을 열었다. 아내 은희가 조의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며칠이 흘렀다. 애도에 묻혀 묻어둘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장례식 당시 은희는 조의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서며 부지런히 봉투를 챙기고 정리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 단 한 번도 정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며 통장을 확인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익은 퇴직금 계좌를 발견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입출금 내역을 읽어나갔다. 생활지원금 300만 원 출금. 긴급의료비 500만 원 이체 마이너스 수취인 박. 이사보조비 1000만 원 출금 마이너스 수취인 김. 정민은 숨을 삼켰다.
박은 은희의 오빠, 김은 장모님이었다. 그 외에도 매달 규칙적으로 빠져나간 5,070만 원가량의 금액이 있었다. 외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그 출금 기록은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떨렸다.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다. 이건 생활부양이었다. 정민은 자신이 은퇴한 후 이 돈으로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손주 용돈도 챙기며 살리라 꿈꿨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 돈은 조용히, 묵묵히, 아무런 말도 없이 처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기억의 조각 하나가 튀어나왔다. 몇 년 전 장모가 갑작스레 입원했을 때 정민이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래도 우리 형편도 여의치 않으니 조금씩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때 은희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당신 부모님한테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난 내 부모님 책임지는 게 왜 틀려요? 그때는 그저 아내의 자존심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하나의 신호였다. 이미 그 시점부터 은희는 남편의 수입으로 처가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늦은 저녁 은희가 외출해서 돌아왔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은희는 무심히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꾸했다. 왜요? 또 조의금 이야기예요? 이미 다 말했잖아요. 장인어른 칠순 준비에 좀 썼다고 했잖아요. 정민은 조용히 통장 내역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건 내 퇴직금 계좌입니다. 그 돈 어디로 흘러간 건지 당신은 알고 있었죠? 은희는 눈을 피하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몰랐던 거지. 그 돈은 우리 가족한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오빠네 식구들, 엄마 아빠 병원비 나 혼자 감당 못했어요. 정민의 음성이 낮고 단호해졌다. 그럴 거면 말이라도 했어야죠. 내 돈이고 내 노후잖아요. 그 순간 은희는 정면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면 나는 당신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흐르는 시간. 그리고 그 틈에서 무너진 신뢰의 조각들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른 아침, 정민은 작은 공책 하나를 꺼내들었다. 빛바랜 커버에는 생활정리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그 속에는 10년 전부터 써내려간 자신의 재정일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수년간 은희에게 맡긴 생활비, 퇴직금 계좌, 투자 내역을 하나씩 대조하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오해였기를 바랐다. 하지만 볼수록 퍼즐 조각은 끼워 맞춰졌다. 처형 집에 들어간 보증금 일부, 은희 오빠의 차량 구매 시기, 장모님의 수술비까지 그 모든 시점마다 자신의 통장에서는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다. 그제야 정민은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단순한 집안 살림 비용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건 노골적인 처가 부양이었다. 그날 오후 정민은 은희 몰래 장모님의 집을 찾아갔다. 오랜만에 찾아온 사위에게 장모는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다. 어머, 웬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정민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장모님, 혹시 지난 칠순 잔치 은희가 준비한 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장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은희가 다 했다니까요. 뭐, 사위가 퇴직하신 김에 넉넉한 줄 알았죠. 오빠네도 요즘 힘든 거 알잖아요. 참 은희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어찌 살았을지. 그 말에 정민의 안면이 굳어졌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10년간 처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은희의 오빠였다.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다. 아, 그거. 걱정 마. 우리 누나 또 빼줄 거야. 이번엔 정민이 형 퇴직금도 꽤 됐다던데. 정민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조용히 신발을 신은 그는 대문 앞에서 장모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얘기 은희한텐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저녁 정민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자신이 모아둔 재정 노트와 장례식 장부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는 점점 복잡해지는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끄집어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 혼자 당할 수는 없다. 며칠 뒤 정민은 가족 모임을 요청했다. 은희, 아들 정남, 그리고 은희의 오빠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다. 분위기는 처음엔 평온했지만 정민이 장부를 꺼내는 순간 차갑게 변했다. 여기 있는 건 지난 10년간 내 수입과 생활비, 그리고 그 흐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은희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걸 당신이 왜? 정남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이에요? 우리 집 돈이 다 외가 쪽으로 간 거예요? 은희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대신 은희의 오빠가 먼저 화를 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족끼리 회의까지 하나. 사돈이 처가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도와주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말하지 않고 내 부모 장례비까지 가져다 쓰고 칠순잔치에 조의금을 쓴 게 잘한 일입니까? 그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다. 은희는 눈을 피했고 정남은 묵묵히 아버지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정민의 눈가엔 뜨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정민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눈동자에는 피로와 싸늘한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일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버티고 있었다. 며칠 전 가족회의에서 드러난 진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은희는 정민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심지어 장례식 조의금까지도 처가를 위해 사용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이어왔다. 그 후 정민은 혼자서 변호사를 찾아가 재산 분리와 통장 동결에 대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말은 간단했다. 부부 공동 재산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일방적인 사용과 사기적 성격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재산 분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은 핸드폰을 들어 아들 정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아,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 수 있겠니? 정남은 목소리만으로도 아버지의 비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변호사 상담 기록이야. 앞으로 우리 집 돈, 너와 나 둘만이 관리할 거다.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은희가 들어왔다. 정남과 정민을 번갈아 보며 그녀는 입을 열었다. 이제 내몰려고? 돈 다 가로채고 나를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거야? 정민은 담담히 말했다. 몰아내려는 게 아니야. 지켜내려는 거지. 내 남은 인생, 더는 속고 싶지 않으니까. 은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으로 식탁을 세게 내려쳤다. 그래요. 다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처가를 챙겼는지 내 가족이 당신 가족보다 못한 거예요? 정민은 더는 감정을 얹지 않았다. 단지 짧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족이 아니었단 생각이 드니까 그래. 순간 은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외치던 가족이라는 말이 정민의 입에서는 너무도 조용히 흘러나와 허무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정민은 통장과 모든 금융 정보를 정남 명의로 이관했다. 미용실 운영 자금도 별도로 분리했으며 은희에겐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만 전달하기로 했다. 사실상 경제적 분리가 이루어진 셈이다. 사건은 이내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졌다. 그동안 은희를 살림꾼이라 칭찬하던 이웃들은 하나둘씩 말을 아꼈고 은희는 점점 사람을 피하며 집안에만 머물게 되었다.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내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안엔 적혀 있었다. 정리할 수 있다면 마음도 나눠야겠지. 그러니 먼저 미안했다는 말부터 듣고 싶다.
은희는 그 종이를 읽고도 아무런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어깨는 처음으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이 결혼이 이제 어디로 향할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는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흐린 날 오후 비가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다. 은희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흑백톤의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은희와 그녀의 부모, 오빠, 그리고 어릴 적 정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미소가 지금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문득 15년 전 어느 날을 떠올렸다. 그날도 여름이었다. 정민은 교직을 마치고 퇴근해 집에 도착했을 무렵 은희는 전화를 붙들고 울고 있었다. 오빠가 보증 잘못 써서 집까지 날릴 판이래요. 당시 은희의 오빠는 사업을 접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카드 빚이 수천만 원에 달했다. 그 상황에서 은희는 친정 부모님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때 정민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건 당신 오빠 문제고 우리 가족 문제는 아니잖아. 그 말이 뇌리를 때렸고 은희는 그날 밤 조용히 울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작은 금액부터 오빠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생활비를 아끼고 자신의 미용실 수익 일부도 돌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퇴직금 계좌에 손을 댄 것도 그 무렵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진 이중 가계부, 그리고 처가 생활비라는 이름의 고정이체. 그녀는 그렇게 서서히 남편의 신뢰 위에 올라탄 채 가족을 나눠서 지탱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정민 어머니의 장례식. 마침 그 주는 장인어른 칠순 준비가 한창이었다. 은희는 조의금 봉투를 쥔 채 고민했다. 양가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웠고 어쩌면 조의금으로 칠순 행사를 마무리 지으면 편하겠다는 유혹이 들었다. 그 유혹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민에게 통장 내역을 들킨 후 그녀는 변해갔다. 문을 나서는 것도 꺼려졌고 정남조차 예전처럼 자신을 따르지 않았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은희는 정민이 건넨 쪽지를 꺼내 들었다. 정리할 수 있다면 마음도 나눠야겠지. 그러니 먼저 미안했다는 말부터 듣고 싶다. 그 글귀가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처음엔 그 말이 비수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희는 정민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그날 정남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는 손에 한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뭐예요? 그 봉투 안에는 한 통의 등기 서류. 발신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수취인은 은희. 내용을 확인한 정남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년간 밀린 카드론과 대출. 그 순간 정민도 방에서 나와 그것을 확인했다. 이건 당신 명의로 된 빚이었어. 은희는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다.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됐어요. 오빠네 대신 갚고 또 갚다 보니 내가 감당 못할 구멍을 만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민은 고요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그 어떤 변명도 없었다. 그날 밤 정민은 홀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촛불 하나 켜놓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당신이 옆에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오래도록 울었다. 정민은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낙엽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계절 하나쯤은 지난 듯한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 전 은희의 숨겨진 채무 사실을 마주한 이후 정민은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말처럼 모든 행동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그 과정에서 자신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와 존중,
그리고 함께한 세월이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정민은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냈다. 은희가 결혼 전 보낸 손편지. 당신 곁에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 그땐 그랬지. 그가 혼잣말하듯 중얼이며 눈을 감았을 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은희였다. 말없이 앉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꼼지락거렸다. 그나 이혼할 생각이야. 그녀의 말은 무겁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더 이상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잘못 아니란 걸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정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입을 열었다. 이혼?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은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이 정민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다. 그래서 미안하단 말은 지금에서야 꺼낸 거예요?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이 내 가족보다 못한 게 아니라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정민의 눈도 촉촉해졌다. 순간 집안에 흐르던 긴장감이 조금 느슨해지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그러나 정민은 마음속으로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안개처럼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 불신의 기운.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건 여전히 애매한 감정이었다. 며칠 뒤 정남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빠, 엄마랑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다. 그 말에 정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정민은 방문을 열고 은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상담 받아보자. 은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겠지만 정민은 그 골을 건너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 냄새가 조금씩 들어서기 시작하던 9월의 초입. 정남은 부모님의 집에 들렀다. 상담을 받기로 한 이후 정민과 은희는 이전보다는 말수가 줄었지만 무언의 조율 속에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정남은 어머니 방 정리를 도와주다 작은 박스를 발견했다. 미용실 장부와 함께 얇은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다. 서울 법무사 사무소 채무 연장 동의서. 문서를 펼쳐본 정남의 눈이 커졌다. 서류엔 은희의 명의로 된 공동보증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수령자는 은희의 조카, 즉 은희 오빠의 딸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보증계약일이 상담 시작 이후라는 점이었다. 즉 은희는 남편과의 재정적 갈등이 터진 후에도 처가를 위한 보증에 다시 서고 있었던 것이다. 정남은 봉투를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는 곧장 회사 근처에서 정민과 마주 앉았다. 아빠, 이거 보세요. 정민은 서류를 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이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그럼 아직도.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는 여전히 그쪽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민은 집에 돌아와 은희를 마주했다. 그녀는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멈췄다. 왜 그래요? 정민은 서류를 조용히 그녀 앞에 놓았다. 당신, 아직도 그러고 있었어? 은희는 눈을 깜빡이며 문서를 확인한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조카가 급하다고 해서 그냥 도장만 찍어준 거예요. 실제 돈이 오간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뢰라는 게 어떻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하게 갈라져 있었다. 내가 당신을 믿고 상담도 받아보자고 한 건
아직 우리 사이에 남은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다시 숨긴 거잖아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말로 덮을 수 없다는 걸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정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아, 다음 주부터 별도로 방 하나 구해보자. 아빠 잠시 떨어져 있으려 한다. 정남은 조용히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도 상처는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후 정민은 집을 나섰다. 작은 원룸 하나를 계약했고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그가 떠나기 전 은희는 그를 붙잡지도 따라 나오지도 않았다. 정민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건 끝이 아니라 우리 둘 다 진짜로 마주할 준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이 갈라졌다. 2024년 가을의 끝자락, 나뭇잎은 붉게 물들어 바람 따라 흩날렸다. 작은 원룸에 머물던 정민은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고요한 일상, 그 속에서 그는 많은 생각을 정리했다. 상처는 깊었지만 감정이 가라앉자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등지고 살았을까? 그는 은희와 보냈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렸다. 힘들었던 육아 시절, 미용실을 차리기 전 불안한 아내의 눈빛,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외면당했던 슬픔까지. 그 모든 장면 속에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날 저녁, 정민은 미리 준비해둔 손편지 한 장을 들고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내렸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왔어요. 은희였다. 마른 얼굴엔 수척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정민은 말없이 편지를 건넸다. 이건 내 마지막 말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식탁에 앉아 편지를 읽었다. 거기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아내였고 친구였고 내 인생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그게 이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내 손을 다시 잡아주세요. 그럴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글귀를 다 읽고 난 은희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의 변명도 고집도 자존심도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정민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은희의 오빠였다. 형님, 은희가 저희 집 지원 끊었습니다. 대신 제 아내랑 제가 직접 알바라도 하면서 버텨보겠다고 하네요. 그동안 참 죄송했습니다. 그 통화 이후 정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은희가 드디어 관계를 끊고 자기 자신을 마주한 것이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엔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정민 씨, 상담 예약 다시 했어요. 이번엔 함께 가요. 당신 곁에 다시 서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고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란 결국 같은 방향을 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된 듯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이 상황이 여러분의 이야기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실 앞에 마주한 신뢰와 용서, 그리고 관계의 회복.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